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OECD에서 1위, 하루 평균 40명, 정확하게는 작년에는 14,439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 이거 줄일 수 없나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은 벌써 영국 같은 나라는 몇 년 전에 외로움 장관 이런 부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자살과 관련된 정책을 오늘 이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사전 준비 회의를 몇 차례 하면서도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원인도 복잡하고 해법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로서 절감시키는 결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인가, 만만치 않은 숙제가 저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취업난, 경제난, 입시 스트레스, 범죄 피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굉장히 다양한 이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저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 예방센터, 또 전화, 온라인을 통한 자살 예방 상담도 하고 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자살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일시 주거, 법률 행정, 원스톱 서비스 등의 확대 강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감도 다시 한번 다지고, 목표도 다시 한번 다지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말 이거를 우리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추려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시 하는 차원에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생명 지킴이 교육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성인지 교육은 받았어도 생명 지킴이 교육은 못 받고 안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다들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 중앙정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받고 계신데, 선출직 공무원들도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사회에 관심 있는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이 있거나 또는 활동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제 국민 누구도 삶을 외롭게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이 힘을 합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오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고도 듣고 또 안건도 의논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민간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의 안건이 3건 있는 것 같습니다. 3건을 일괄상정해서 보고를 받고 나서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장께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24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책자 7쪽입니다. 2025년도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안건입니다.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입니다. 그 9쪽을 보시면요, 요약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살 사망자 수는 14,439명입니다. 매일 약 40명 정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살률은 28.3명으로 OECD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 대응하겠습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응급실 생명위기 대응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도 그동안 소득 요건이 있었습니다만 소득 요건을 폐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족분들께 상담, 임시주거,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12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시도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융위 소관 서민금융지원센터,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교육부 소관 위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자살 예방센터 간의 긴밀한 연계 체계를 구축해서 위기에 처한 분들의 복합적인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분이 구직에 어려움이 있다면은 지역의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이제 받고 그 상담받는 과정에서 심한 우울 등으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지역에 있는 자살 예방 센터로 사례 관리 대상자로 연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자살 예방 센터 사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그 가정 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가족센터의 전문적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고충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소방, 경찰, 응급실에서 자살 예방센터로 정보 연계 추진 방식도 현재는 수기나 전화 등의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정보 연계 방식으로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입니다. 셋째, 위기 요인 해소를 위한 범부처 선제적 대응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가진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채무라든지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등 정신적 위기나 경제적 위기 등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자체 및 현장의 자살 예방 전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자살 예방관을 지정하여 지역의 자살 예방 대응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여하고 현재 자살 예방 센터도 인력이 약 2.6명 수준인데 내년에는 5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고위험군 위기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자살 예방 분과를 설치하고 지역 이장 통장, 약국, 상인의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명지킴이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내 잠재된 고위험군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섯째, 생명보호 정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칭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부처별 추진 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접목해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과 자살 예방 상담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과학적 접근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생명 존중 정책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전 사회적으로 생명 존중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모두가 모두를 지키고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안건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체본 별첨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책자하고 또 별첨 24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이나 평가 결과 두 개를 따로 별첨을 묶었고요. 전체본 요약본은 45페이지부터 이어서 시도까지 다 요약본은 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담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개선 권고라든지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이번 그 첫 번째 보고 안건에 저희가 대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 다빈도 교량의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응급실과 자살 예방 센터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설치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이번 대책에 담았고 요 중앙 행정기관 시행계획 추진 평가하고
시도 평가 결과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그 2026년도 내년도 시행 계획에 또 반영해서 추진 사항은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3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민간 의원님들께서 먼저 의견 주시고 또 소관 정부위원 답변하시면서 토론을 진행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정부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또 안건 관련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리게 돼서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딱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올해 들어서면서 자살과 비자살적인 자유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언론이라든지 학교 현장, 가정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왜 이쯤 되면 주관부서나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실까? 이거는 큰 문제라고 아젠다를 세팅하고 그거에 따라서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시면서 대통령실에서 회의하시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된 공무원도 관심 갖게 되고 언론도 관심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번 주가 세계 자살 야방의 주인데 이것이 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이나 위기 쪽을 전공하고 있어서 자살이나 위기 쪽으로 성공하는 조직은 어떨까? 그걸 하이 릴라이어블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조직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추진을 하더라도 1년 후에는 자기의 원래의 일로 받아들이는 조직이 성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또 총리님께서 오늘 하셔서 이걸 탄력을 받아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뿐만 일반 국민도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혹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을 굳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자살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제가 활동한 걸 보니까 1998년 IMF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 당시는 자살 예방 정책과라는 데도 없었고 뭐 정부 조처에서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98년도에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0,000명을 처음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법부터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각 부처에 오늘처럼 다 와 계시고 보건복지부에도 전담부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명 이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다행스럽게 그 자살예방센터의 109번 상담사를 2배로 늘리고 위클래스의 상담도 보면 순회교사가 있는데 아예 순회교사 없애고 100% 학교에 배치하는 부분들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도 조금 전에 생명지킴이 교육을 말씀을 하셨고 그 생명지킴이 교육은 어찌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게이트키퍼나 생명존중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생명지킴이는 생명지킴이대로 가고 그분들보다 한 단계 높은 준전문가급들이 포진하고 있어야 되겠다. 사실 게이트키퍼를 잘못 운영을 해버리면 아 맞아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라고 그랬지. 그러다 보면 아 특별하게 안 해도 되는 거야. 나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어. 이러다 보니까 곡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발굴을 하거나 전문기관을 의뢰하는 것은 지금의 게이트키퍼 시스템으로 가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준전문가급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도 배정하고 예산도 증액시켜주고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도움받을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막상 이분들이 도움을 청하면 전문가는 준비되어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일반 상담을 하거나 정신보건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자살 예방 쪽에 맞춤형으로 양성된 분들이 아니고 일단 임용이 된 후 필요에 따라서 보수 심화 교육을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최고의 전문가나 양질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후루 배워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무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아예 다른 나라는 자살 예방 전문가 인증제를 국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내용과 역량을 국가에서 아예 공표를 해버리고 그거에 합당한 사람들만 이 직역으로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살 유가족분이라든지 자살 위기에 있는 분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단계인 헬프 프로바이더들의 퀄러티나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총님 계시지만 이건 총님보다 대통령 직속으로 골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총리님 주관이지만 실행은 복지부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의 원인이나 기제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관상을 한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대통령님이나 총리님께서 한 말씀하시면 해당 부처에서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요소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하고 전체 퍼즐을 맞추는 것은 상급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이 좀 길은 것 같은데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지부 차관님, 이차관. 우리나라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자살 예방 전문가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봐야 되죠? 제일 근접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딱 분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주면서 자살 예방도 이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육성필 의원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좀 더 특화된 그런 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 생명지킴이 교육을 두루 알려서 약간의 그 자살의 전조를 보이는 분들, 신호를 보이는 분들을 잘 도와주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그걸 그 다음 단계에서 그분들을 실제 심리 상담하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에서 구제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주는 이제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딱 그 부분은 생명지킴이의 상위 좀 더 전문 특화 교육은 있는데 그걸 자격으로까지 관리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딱 자격을 해서 그 카테고리를 만들자라는 취지인데,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건 연구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현 단계에서는 그게 가장 근접한 카테고리가 뭔가를 한번 좀 봐서 그 외국의 경우에 그 내용을 담는 것이 뭔가를 조금 보완하는 방법부터 당분간은 좀 시작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이성필 의원님이 조금 더 디테일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건희 위원님이 네,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임기 초부터 자살 예방 관련 정책에 계속 언급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자원봉사자로 그 자살 유발 정보를, 온라인에 있는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복지위에서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 그 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거나 뭐 이번 전략에 담긴 거를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발생했던 그 인터넷 방송인의 그 자살 그 방송이나 아니면 뭐 투신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무 시간이 아닌 야간 시간이나 주말에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뭐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모니터링 센터 설치가 추진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적으로 자살 예방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진 않은데, 그 제가 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서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불법 촬영물 유포나 아니면 몽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등을 입어가지고 저희 측으로 한번 상담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큰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 이번 전략에 보면은 뭐 피해자 지원하는 제도라던가 또 얼마 전에는 그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추진단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살 예방 뭐 상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이런 그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을 좀 줄이는 정책으로도 그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이번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철웅 의원님. 정신질환이 있는 청년들을 한 10명 정도 채용해서 다른 정신질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가운데에서 자살 시도를 하고 또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한 4명 정도 있어서 제가 뭐 밤중에도 뛰어가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뭐 그런 경험, 그리고 제가 이제 법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애를 많이 써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 예방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생명 존중 문화인데요.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히 막연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번에 있는 정책에서도 생명보호 정책 기반 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아동기 때 좀 학대나 방임 또는 폭력에 노출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부모가 실업을 하거나 뭐 사별을 하거나 이런 부정적 경험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이제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을 하거나 마약 중독이 되거나 또는 만성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에이스를 예방하거나 또는 이제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굉장히 일찍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 어떤 게 문제냐면은 2014년에 아동학대 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아동학대 처벌법은 사실 1800년대 말 영국에서 만든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지하고 있지 않는 패러다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지금 1년에 아동학대 신고가 되는 게 48,000건 되고 그중에 경찰이 수사하는 게 11,000건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아동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의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령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잉글랜드만 보면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아동들을 이제 특별하게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아동들이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후견을 하고 있는 아동들도 한 뭐 6만 명이 훨씬 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초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동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이제 아동들이 정신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자살률이 상당히 낮은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지자체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건수가 50만 건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은 소년법 굉장히 낡은 법이에요. 이거 조선 가마령, 조선 소년령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한 해에 한 7만 명 가까이 되는 아동들이 소년 범죄에 이렇게 연루되는데요. 이 아동들을 개별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가정이 불우하거나 가정 내에 학대나 방임이 있는 아동들입니다. 이런 아동들을 처벌이 아니라 보다 더 일찍부터 복지부에서 개입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법무부 소관이고 아동학대 처벌법도 법무부 소관인데 실제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약도 우리가 1년에 한 2만 건 정도 되는데요. 마약은 뭐 아마 뭐 총리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보다는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은 엄벌이 져야 되지만 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치료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2만 명 정도가 이 지금 마약 사범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이제 이거는 또 마찬가지 법무부 소관입니다. 우리 치료감호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만들어진 사회보호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보호법에 사실은 근데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법무병원에 그러니까 이 가둬놓고 치료를 하는 것도 뭐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일찍 개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경범죄적인 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진주 그러니까 안인덕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정신질환 때문에 그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기가 자살을 하거나 가족들하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법 파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아동기 때의 문제와 관련된 법을 좀 근본적으로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인권 존중이거든요. 인권 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문화는 제도로부터 나옵니다. 사회 제도,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저는 아동학대 처벌법, 소년법, 그다음에 치료관법,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이 부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어떤 개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법적 개정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음번 정책이라도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복지부에서 저런 것을 우리가 아동 관련한 법제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거 조금 이렇게 검토해 나가자 이게 좀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어쨌든 지금 우리 최철웅 의원님 법학을 하시면서 정신건강 또 이게 아동학대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이제 환우들 또 그런 분들을 직접 채용 내지는 그 일자리를 주면서 하는 그런 재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아동학대라든가 일련의 그 어렸을 때 소년 시절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신과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어쨌든 그 개별 사례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원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지만은 법제를 좀 이렇게 구법제에서 새로운 어떤 정신건강을 또 이렇게 지향하거나 또 건전하게 더 증진시키는 이런 관점에 법제로 발전시키는 것까지 아직 못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조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김도경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자살유족이자 자살유족 동료지원가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먼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국민 그 담화나 어떤 여러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자살 유족으로서도 그렇고 한 시민으로서도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살 유족들의 이제 단톡방이 동료지원가라든지 여러 이제 고인별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살 유족의 이제 동료로서 동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다양한 곳에서 만나 뵙고 있는 자조 모임을 하고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런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서로 간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저출생 대책과 이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OECD 국가 1위 자살 국가 1위라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너무 모순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청년 그 유족들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것들이 분리되는 정책이나 그것이 아니라 선순환돼서 서로가 서로를 이 자료집에서 너무나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모두가 모두를 돕고 살리는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도와 제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 관점을 지금 가지고 간다면 너무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가지 그리고 2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저는 14년 차 자살 유족입니다. 제가 처음 그 사건을 겪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쪽으로 검색을 잘하고 그래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우리가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오직 이렇게 반갑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유족들한테 하는 말씀이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원스톱 확대 지금 12개 지자체에서 전국으로 펼치신다는 그 즉각 긴급 개입 이런 제도라든지 그리고 소득 수준 폐지 여기에서도 우리가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사회적 인식에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인력 확충이 사실상 실제로 그 자살 예방 활동에서 그리고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체감을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 유족들이 많이 그 체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이 뭐 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안이지만 그 자살 예방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법들이 있고 제도들이 있고 정책들이 있는데 유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지금 이제 저희가 동료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제대로 애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이 사람의 전생일을 걸쳐서 오랫동안 괴롭히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들었는가를 굉장히 많이 절감합니다. 10년, 20년 된 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수준에서 이제 나오셔서 저는 20년 동안 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규 유족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풀어내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 유족에게 존엄하게 애도할 권리라는 것을 법문으로 그것을 어떻게 뭐 법조항으로 보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 사회적 어떤 인식 개선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인식 개선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애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유족 스스로가 이 애도를 내가 마땅히 해도 되고 이것은 나의 권리다, 슬퍼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인식 개선 부분에서 유족의 관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결국은 유족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보시지 않고 유족이 애도할 권리를 갖게 됐을 때 다른 유족을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본인 스스로가 공감하는 치유자로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AI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과학적 그 시스템으로 매우 잘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에서 당연히 아마 점검하시겠지만 최근에 해외 사례에서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자녀분을 이제 자살로 보내신 어머님들을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그것이라고 챗GPT나 어떤 AI의 상담 혹은 대화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들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안전 가이드라인을 좀 더 촘촘하게 그 전문가분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유족들의 입장에서 정부나 또는 대통령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쭉 하는 것만으로도 갖는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으십니다. 네, 저희도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이걸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적인 의제로 제기하는 의미가 있는데 당장 해결책이 손에 잡히는 것이 당장 나타나고 당장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더욱더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이장우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셔서. 저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라고 저기 한강대교의 SOS 생명의 전화를 2011년서부터 하는 재단을 맡고 있고요. 14년 동안 그 2,200명의 생명을 구하는 지나고 나니까 상당히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게 뭐 재단만 잘한 게 아니라 우리 경찰청에서도 나와 계시고 행안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그 기적을 계속 어떻게 좀 민간 경험을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저는 혁신 전문가입니다. 그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이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 상승 추세를 좀 어떻게 꺾어볼까 하는 쪽에 좀 아이디어를 두어 가지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런 불가항력적인 아주 어려운 과제에서는 일단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가능하려고 하면 이제 특단의 창의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거의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모두가 모두를 돕는 사회 시스템을 구현하는 건데
이게 그 페이퍼워크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건의드릴 거는 이 혁신, 그러니까 이런 그 난관을 돌파하는 혁신은 계획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 실험과 실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립보다는,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이거 보고 야 이거 생각보다는 잘 만들어졌다. 근데 잘 만들어진 보고서가 그 여태까지 그 허공을 도운 게 이 창업 정책, 저출산 정책에서 보고 전 세계에서 그 보고서 자체는 다 참고를 하고 칭찬을 하지만은 이제 그 실적은 거꾸로 가는 이제 그거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실천 실험과 그 이 실험을 용인하고 실천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이게 정부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과 함께 그 민간하고 협력이 특히 이 부분에서 필요하고요. 거기서 뭐 이제 AI 기술에 의해서 이제 상담에 의한 개별 대응을 패턴 예측 기반으로 뭐 과학적으로 하는 뭐 좋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실험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예를만 들면은 그 제가 보니까 울산 남구에서 그 편의점 위기 유발굴 사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편의점에서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좀 이상 지고 있는 그 사람을 포스의 그 터치 하나로 그 구청 또는 뭐 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바로 지원을 하는 게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거 전국에 확산하면 상당히 반영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혁신이라는 게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고 돈 안 드는 데서 나오지 그 많은 예산 편성에서 반드시 나오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재단에서 그 청소년 자살 예방 상담 등등에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뭐 10년 뭐 5년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쓰지를 못해서 4년 동안 끙끙거리다가 드디어 이제 교육부 등등에서 도와주셔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아마 그 이런 자살 데이터 사용은 세계적으로도 아마 처음이라고 전문가들이 그러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를 못 사용하고 샘플만 사용을 했는데 야 이거 그 일례로 위험도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얼마큼 위험한 걸 뭐 4단계로 구분하는 그 AI를 통해서. 근데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건 글로벌 표준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살 최고의 사회지만은 해법도 그 최고의 해법이나 학술 자료 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냐. 좀 역설적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를 실제 저희 자살 예방 상담 보조 기능으로 쓰면은 상담사가 그 AI 기능을 통해서 제때제때 그 상담을 뭐 거의 한 10배 가까운 그 효율로 할 수 있는 그걸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더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막아내는 체계로 좀 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키포인트죠. 혁신이라는 게 뭐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게 아니라 뭐 골프로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스위스팟에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스위스팟이 어디냐를 보면은 이 정책이나 뭐나 보면 스위스팟보다는 백과사전식 쫙 나열이 돼 있어서 책임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이 추세로 가면은 보고서 한번 좋아도 자살률 못 낮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조직이나 누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나 뭐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그 혁신의 일반 프로세스의 기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팟을 좀 찾아야 되지 않냐. 근데 제 경험으로는 지금 자살이라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 부분도 있고 그 행동 뒤에는 부정적 감정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의 이모션이라고 하는 이유도 모션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이모션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에 이제 집중하고 예산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그 또 뒤에 그 믿음과 신념 체계 개인적인 그래서 누구는 10로도 못 버티는데 누구는 20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신념 믿음 체계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회 교육에서 그 믿음 체계, 철학 체계 이런 교육 이런 분위기가 무너져 있지 않느냐. 이게 저는 그 궁극적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스위스팟을 거기다 둬야 된다. 거기가 그 근본 베이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마음 근력과 그 이런 행복도 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회적 운동. 이거 좀 문화부에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투자, 아까 아동 교육 문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투자인데 교육도 민간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그 민간 콘텐츠나 민간 활동,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이 동서양 철학을 아울러서 요새 AI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아울리기가 좋습니까? 그거를 교육 콘텐츠로 해서 시험적으로 그 워크숍이든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쪽에 좀 그 시작을 할까 그러고 있는데 교육부가 도와주시면은 빨리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저 자료 보고하신 정책실장님, 혹시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뭐 좀 떠오르는 좋은 참고점 반영할 만한 거 없으세요? 저희가 민간 이제 활용하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 분석은 좀 비정규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에는 이제 전수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소득 재산 이런 거 다 해서 좀 과학적 정책 기반을 고도하자는 게 이제 내용에 들어가 있고, 교육 부분, 문화 부분은 또 이제 관련 부처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편의점 활용 이런 아주 창의적인 부분도 저희가 또 참고 좀 해보세요. 네네, 구체적인 거 참고해서 잘 그렇게, 모르겠는데 예, 말씀 또 회의 끝나고 또 말씀 예, 좀 듣고 구체적으로 예,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지. 네네. 그 강상경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강상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 자살 예방 전달 체계 또는 거버넌스 중심으로 이 중앙 광역 그다음에 이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현실이고 어떤 이제 개혁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유엔에서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살 예방 체계는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살 예방 실행 체계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안전망이나 전달 체계 확립화라는 코어 필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서비스를 전달할 때 대상자 맞춤형으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느냐, 이거는 이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시행 계획에 관한 이 두 가지 이제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위원회나 이 중앙 차원에서는 실제 이제 범부처 가버넌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자살 예방 정책 실행을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18개 부처에서 99개 과제에 대해서 이게 성과 평가하고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평가를 하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99개 과제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독립 예산은 따로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부처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을 했을까라고 하면 이제 정말 갈아 넣었구나라는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실제 이제 계획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실행이 되려면 그 실행 가능하게 한 이 뭐 재정적인 또는 인력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중앙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의 어떤 원인이나 관계되는 변수에 대한 분석은 저는 사실은 뭐 국제적으로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지 정신건강의 이슈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슈랑 사회적인, 문화적인, 가치관적인 이슈가 다 포괄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범부처 가버넌스를 구성을 했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뭐 복지부 차관님 계시셔서 그 복지부 안에서도 1차관하고 2차관에 제가 이제 정신장애 쪽을 하다가 보면 이게 보건의료 쪽은 이제 2차관 쪽에서 하는데 실제 상당 부분의 장애는 1차관 쪽에서 하는데 장애인복지법 15조 하나 하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뭐 저는 이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제 복지부 안에서의 1차관, 2차관의 협력 체계, 그 다음에 이제 범부처의 협력 체계가 지금의 어떤 가버넌스를 통해서 실행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기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가 이제 중앙에 대한 견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 관련해서는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세계 부분이랑 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그 최근까지 파악을 한 거는 서울하고 경기를 제외한 데는 이 정신건강이나 자살 관련된 독립된 부서가 광역지자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신건강이랑 자살 부분을 실제 그렇게 강조를 한다면,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정책과가 지금 이제 그 세 개 과로 확대를 해서 정신건강정책관 또는 국 형식으로 이제 갔는데, 이 중앙에서의 노력이 광역에서는 과연 실행이 되고 있을까? 근데 이제 두 개 광역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제 따로 독립적인 정신건강 또는 자살 관련된 이 안건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같이 가야지만 이게 허리가 좀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정말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자체 현장에서 전달 체계 확립이라 그래서 오늘 4번째 안건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자살률 또는 이 예방 효과나 그다음에 치료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의 원인이나 영향 요인들이 이 정신건강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 쪽에서만 하는 것만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지자체 지역사회 이 자원 또는 요인들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사회보장 협의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살 예방 분과 설치나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발전적인 이제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지금 이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사회보장 협의체는 사실은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상설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이 운영되는 정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자원에 따라서 이런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농어촌 지역에서는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사회 차원의 전달체계 확립이다라는 부분은 방향성은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각각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어떤 식으로 구조화하고 실행체계를 만들어내는가라는 부분은 아마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 다음 또 일정들이 있으셔서 대략 회의를 10시쯤까지 예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제가 남아있는 시간을 미리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바로 옆에 계신데 우리 권영실 위원님 늦게 제가 부탁드려 죄송하고요. 권영실 위원님 말씀 주시고 정부 위원님들이 소관 관련해서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면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여가부 장관님 회의에서 처음 오신 것 같아서 관련해서 조금 주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주시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산림청장님하고 통계청장님도 오셨는데 각 부처에서 관련해서 내가 한 말씀씩 조금 민간위원님들 말씀 주신 가운데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주시고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고 진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다 동의를 하고요. 조금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좀 이제 늘린다라고 하셔서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위기에서 자살률을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요인은 자살 시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살 시도자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자살 시도자가 어떤 경로로든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좀 망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자살예방센터가 좀 주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동부터 노인까지 이제 기관별로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살 사망자가 1년에 15,000명이고 그럼 보통 자살 시도자는 2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30만 명이죠. 또 누적도 된다고 하면은 대략 1년에 30만 명의 자살 시도자를 관리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5명이라고 하는 게 근거가 있는가?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몇 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돼야지 이게 좀 합리적으로 다가올 것. 늘리는 건 좋지만 5명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동이 다르고 청소년이 다르고 노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 전문 요원들도 조금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역에서 정신건강 자살을 좀 개입을 해야 되지만은 저는 자살예방센터가 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병원에서 생명사랑 위기 대응 센터에서도 병원으로 진료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의정 사태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밤에 응급실에서 정신건강 문제, 자살 시도자를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 좀 진료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실 때도 제가 근무하는 데가 의정부 성모병원인데요. 병원 외래로 연계되는 이제 율을 조사를 했는데 30%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100%도 아닙니다. 응급실에 와서도 30%만 병원으로 연계가 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인식도 있을 수 있고 그 외래 예약도 너무 어렵고 입원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자살 위기에 있는 이제 대상자분들이 다 입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전문적인 치료를 한 번은 받으셔야 되는데 왜냐 한 번이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분들의 자살률이 낮아진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체계 중에서 조금 이제 의료기관에서 자살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좀 치료할 때 어떤 조금 인센티브가 있지 않으면은 저희 병원도 병동이 좀 없는 상태예요. 수익과 관련돼서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입원을 하려면 제가 경기 북부 근무하는데 그 환자가 막 경기 남부 막 전국을 떠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또 체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원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부에서 사회정서 교육이라든가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장하고 있으셔서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20대가 되면 확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교육을 받을 고등학교 때까지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겨야 되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기는 거는 너무 좋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할 게 너무 많으세요. 정신건강 리터러시, 마음건강 교육, 인성 교육해서 그러니까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요. 그리고 또 요즘은 학생들의 학습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건강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최소한 자기 인식에 대한 거는 한두 번 한다. 이거 모든 학년이 모든 걸 다 하면은 결국은 이도저도 아닐 것 같아서 중학교 때는 최소한 내가 감정 관리를 하는 거를 한두 번은 해야 된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체크해서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모든 마음 건강을 국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실제로는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됐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려면은 마음 건강 포트폴리오를 신체 건강이라든가 학습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런 좀 효율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원인인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살 예방 원인은 이미 자살에 대한 원인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굉장히 변화하는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거는 계속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심리부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을 다루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심리부검 조사나 연구가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때 어떤 것들을 다뤄줘야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청년기에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유가족 또는 청소년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연구가 다시 시작을 하고 확대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가부 장관님 말씀 청한 다음에 교육부 차관님까지만 제가 지명해서 청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정부 의원님들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되고 그냥 오늘 쭉
좋은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이거에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원민경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변호사 업무를 할 때 외람되지만 저 의뢰인들 중에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직전에 자살 시도하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셨는데 기가 막히게 누군가 전화를 하시거나 이제 혼자 있을 때 시도하셨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로 사실은 제가 심리상담 공부를 매우 어설프게 조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가부 부처로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네, 죽고 싶은 사람은 없고 저희는 그 위기 속에서 그 본연의 신호를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각 부처에서 전념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연결해서 놓치는 생명이 없도록 해야겠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업무 파악이 조금 미숙한 면이 있어서 아마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좀 더 제가 한 분 한 분 좀 모시고 여가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부에서는 학생 마음 건강 챙기는 것을 지금 국정과제로 저희 같이 챙기고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전문 상담 교사를 1교에 적어도 한 분은 배치한다. 2030년까지. 그리고 이제 교육 확대하고 또 긴급 지원팀을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리보검은 저희가 이제 연구로서만 좀 하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협업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법적 근거도 좀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음건강 포트폴리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너무 좋으신 것 같고 저희가 사회 정서 교육하는 거와 이거를 어떻게 잘 꾸려서 할 수 있을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관님 아까 그 마음건강 포트폴리오 할 때 메모 딱 하시는 거 보고 제가 말씀하시라고 네, 그러면은 더 말씀 혹시 네, 산림청장님. 네, 한 달 아직 안 됐는데요. 산림청장 김인호입니다. 저희 부서와 관련된 내용은 아주 미소해서 사실 역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와서 이제 일을 들어보니까 저희 산림청이 갖고 있는 이 숲치유 또는 숲체원 또는 숲휴양이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들과 함께 이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 또는 생애주기에 필요한 그런 자연과의 교감 또 그런 생명 존중을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교육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는 돕고 이제 외롭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분들을 마을에서 정원 가꾸기라고 하는 즉 새로운 어떤 식물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하면 이 정원이라는 게 혼자 만들기보다는 함께 만들고 또 함께 정확한 시간들과 주기별로 해야 될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맞춤형 특히 생애주기의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함께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협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저도 사실 산림청장님하고 통계청장님 우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모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역시 이렇게 본부처럼 모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안건 논의는 이렇게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네. 이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자살 예방, 자살 분야에도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 자살자나 자살 유가족을 보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이제 감추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주의하는 조심하는 이런 게 돼버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자살을 되겠다는 이제 자살한 분들의 그런 일시적인 상황들을 이기지 못하고 했던 그 사회가 도와주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인식을 바꾸고 그걸 도와주면은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이 지금 얘기지만은 지자체와 함께 저희가 조만간 곧 회의를 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좋은 사례들도 확산시키고 지자체가 역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도와주려는 이런 자살 예방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일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보고받은 1, 2, 3호 안건을 이것을 접수하는 겁니까? 이걸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고한 건 한 건과 심의사안 두 건인데요. 의결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호, 2호, 3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와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부 위원님들 또 민간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히 총론적 차원에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장우 의원님이 말씀 주셨나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이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와 닿았고, 또 김덕영 의원님이 이것을 이 정부나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적 의제로 그동안도 다뤄왔지만 보다 더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갖는 힘과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것을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자라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 제일 집중력을 가지고 또 아까 이걸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분야가 이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들었는데, 이 자살 문제와 관련된 자살 예방을 그냥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조금 기구화해서 본부로 이렇게 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에서 애써주셔서 계획은 잘 만든 것 같다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고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계획을 잘 만들었는데 이제 실행을 잘 하는 것이 또 저에게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구보다도 고민을 먼저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가 다뤘던 안건과 내용들이 잘 진전될 수 있도록 함께 도우면서 다음 회의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